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하마터면 제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어요. 불행 중 다행히도 그나마 수습이 가능할 때 실수라는 것을 깨닫고 바로 멈출 수가 있었지만요. 그건 아마 조상신이 도우셨다는 말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질 만큼 제가 받았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죠. 제가 당할 뻔했던 것은 사기 결혼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에게 다른 목적이 있었던 남자친구와의 결혼이었죠. 요즘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일을 제가 당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남자친구를 믿고 있었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간의 모든 일들이 다 거짓이었다고 생각을 하니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겠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상대방이 작정하고 하는 거짓말을 내가 미리 알아차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기꾼이 작정하고 치는 사기는 막을 수는 없다는 말이 있는 거기도 할 테고요. 이건 그냥 운이 없으면 누군가에게도 닥칠 수가 있는 사고 같은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운하게도 제가 먼저 겪게 된 이 인생의 교훈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싶어 이 글을 보내보려고요. 와, 지연 씨, 사진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괜찮아요? 저는 셔터 타이밍을 좀 잘못 잡은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리고 흑백으로 인화했어도 느낌이 색달랐을 것 같아요. 저희는 고작해야 한 달에 2-3번 정기 출사에서 만나는 사이였어요. 저희 동호회는 사진을 찍고 나면 서로 결과물들을 돌려보면서 서로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크리틱을 해주고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후한 칭찬을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꼭 저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왜 꼭 같은 말을 해도 기분이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무슨 말을 해도 참 듣기가 좋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남자친구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정말 예쁘게 하더라고요. 혹시나 지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상처받지 않게 부드럽게 돌려서 잘 말하는 편이었고요. 저는 쿠셔너를 넣는 걸 잘 못하는 편이어서 그 사람의 그런 부분이 엄청난 장점으로 느껴졌죠. 그렇게 호감으로 시작한 만남은 얼마 가지 않아서 곧 연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신기하네?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솔직히 말하면 자기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내 이상형이다 싶기는 했지. 뭐야, 그럼 그때부터 작정하고 나 꼬셨던 거야? 어쩐지 칭찬을 너무 많이 해준다 싶더니. 아니야, 그건 진짜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해준 거야. 그리고 그때는 자기가 왼손에 반지를 끼고 있었잖아. 그거 보고 내가 꼬셔야겠다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지도 못했었어. 처음 그랬지? 동호회에서 연애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일부러 끼고 있었지? 남자친구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동호회를 간다고 하면 흔히들 연애를 하러 간다는 말이 많잖아요. 저는 취미가 비슷한 친구를 찾고 싶었던 거지 연애를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출사를 나갈 때마다 집에 굴러다니고 있던 제 반지 아무거나 집어들고 왼손 4번째 손가락에 끼고 나가고는 했었죠. 그걸로 누가 됐든지 상대방과 아예 썸 비슷한 기류라도 만들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반지가 있어도 어떻게든 만날 인연은 만나게 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반지를 빼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발견한 그 사람은 제가 사귀고 있던 사람과 헤어졌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나한테도 기회가 있겠다 싶었지. 반지 빼고 나오길 잘했네? 오, 그날 반지 없는 거 보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한 거였으니까. 안 그랬으면 아마 말도 못 꺼냈겠지. 반지를 빼고 나오기 시작한 두 번째 모임에서 남자친구는 저에게 처음으로 사적인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근처에서 밥 먹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메시지였죠.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얼마나 얼떨떨하고 기쁘던지 아직도 그 순간을 떠올리면 저절로 웃음이 날 정도로 행복했던 기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된 남자친구와는 신기하게도 많은 것들이 다 잘 맞는다 싶을 정도로 잘 통했습니다. 취향이나 보는 안목 같은 것들이 비슷한 건 사진을 감상하면서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도 우리는 공통점이 많더라고요. 자기를 보면 가끔씩 잃어버린 내 쌍둥이 같다는 생각이 들어. 나랑 너무 닮은 점이 많은 것 같아. 쌍둥이? 쌍둥이면 자매인 거야, 형제인 거야? 일란성 말고 이란성인 걸로 하자. 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 이 지구상에 나랑 도플갱어처럼 똑같은 사람이 꼭 한 명은 있다고. 나도 그 이야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나랑 얼굴까지도 똑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랑 혹시라도 서로 마주치게 되면 죽는다면서? 아니, 우린 얼굴이 다르게 생겼으니까 도플갱어는 아니지. 천만다행이네. 남자친구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신기하다는 듯이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자신과 닮은 점이 많아서 같이 있으면 너무 편하고 좋다고요. 저도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비슷한 느낌을 받고는 했어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했고 가치관도 비슷했고요.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 학창시절 같이 어울려 보냈던 친구들과 커서는 예전처럼 자주 어울릴 수 없는 것도 다 그것 때문이라고들 하잖아요. 서로 생각하는 게 점점 달라지기 때문이라고요. 제 남자친구와는 아무런 말 없이 그저 나란히 앞만 보고 앉아만 있어도 참 편안하다 싶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편안한 사이가 진짜라고들 하던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과 저는 서로 소울메이트나 다름없었죠. 날마다 설레는 데이트를 하던 나날 속에서 어느새 사계절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는 부쩍 저에게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내고는 했어요.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 저보다 더 결혼을 서두른다고 해도 그게 전혀 이상할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이에 결혼을 한다는 게 조금은 이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서운해할까 봐 대놓고 내색하지는 못했지만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었어? 나? 나는 성격적으로는 차분하고 침착한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어. 내가 좀 정적인 타입이니까 어느 정도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어야지 내가 그 텐션을 맞추면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싶었거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람? 나도 너무 동적인 사람이랑은 맞추기가 어렵지 않나 싶기는 해. 잠깐 만나서 노는 친구들이야 텐션이 어떻든지 상관없지만 아무래도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거니까 서로가 그걸 평생 맞춰줘야 하는 거면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내 말이 그거야. 만약에 1년 365일 밖에 나가서 놀기 좋아하고 집에서도 계속 활동적이고 활발한 사람이랑 산다고 생각해봐. 어우,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남자친구와 결혼과 미래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사람과는 잘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제가 우리의 시기가 이르다고 생각한 것과는 별개로요. 개인적으로 취향이나 취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성격이겠지만요. 남자친구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참 잘 맞았습니다. 제가 쿵이라고 말하면 저쪽에서는 짝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었죠. 자기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나는 착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또 가정적인 사람이랑. 결혼하면 가정이 우선이 되어야 하니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을 받은 만큼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맞아. 가끔씩 결혼해도 가정보다는 기존에 해왔던 본인의 생활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일이나 친구, 취미 같은 것들. 내 주변에도 그런 친구들 여러 명 있어. 그럴 거면 결혼을 왜 했나 싶기도 해. 결혼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내 가족인데. 남자친구는 결혼을 한 뒤에는 자신의 1순위가 무조건 가족이 될 거라며 확신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그 모범답안 같은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아왔던 이 사람의 모습이라면 무조건 그런 남편이 될 게 틀림없었거든요. 그건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저의 소망과도 같은 범주에 속했습니다. 결혼을 하기 직전 지금의 이 모습이 끝까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건 모든 사람이 바라는 희망사항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 단순하고도 간단한 바람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요. 우리 어머니 한번 만나볼래? 저기 어머니? 만나는 사람 있다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거든.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궁금해하셨어. 한 번도 만나고 있던 사람 어머니한테 소개시켜드린 적 없었어? 사실 나는 원래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도 잘 안 했어. 그래서 더 궁금해하시는 거야. 생전 누구를 만난다고 말 한 번 안 하더니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것까지도 저랑 비슷하다 싶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저희 부모님께 만나고 있던 사람을 소개시켜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반면에 제 남동생은 연애를 할 때마다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려와서 부모님께 인사를 시키고는 했었죠. 그것도 나름의 취향 차이라지만 솔직히 저는 남자친구가 저 아닌 다른 사람을 인사시켜드린 횟수가 많다면 그것대로 조금 실망스러울 것 같기는 했습니다. 저에게는 부모님께 드리는 인사가 곧 결혼의 의미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까지 연애를 해오면서 상대방의 부모님을 뵈러 갔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저에게는 나름대로 엄청난 결심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이쪽은 제 여자친구 지연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날이 좋던 날, 남자친구와 저는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품에는 예비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꽃다발을 안고서요. 예비시어머니는 저를 보시자마자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머, 사진으로 본 것보다 훨씬 예쁘고 참하네요. 우리 미녀이가 입만 열면 지연 씨 칭찬을 한다 싶더니 다 이유가 있었어. 제가 또 언제 입만 열면 칭찬을 했어요. 그럼 아니야? 너 요즘은 나랑 전화할 때마다 여자친구 자랑하느라고 아주. 저를 앞에 두고 장난처럼 투닥거리시는 그 모습에 저절로 웃음이 나더라고요. 평소에 예비 시어머니와 사이가 엄청 좋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었거든요. 남자친구가 외아들이었고 본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어머니와 단둘이만 남게 되어서 더 가깝게 지냈다고요. 서로에게 남은 가족은 서로밖에 없었으니 당연한 일이겠다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도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저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셨거든요. 비록 저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서 아빠와 단둘이 남은 건 아니었지만요.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숨을 돌리고 나서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와 똑같이 생기셨더라고요. 모자 사이니 두 사람이 닮은 게 이상할 일은 아니었지만 유난히 닮은 모습이다 싶었습니다. 외모나 풍기는 분위기도 비슷했어요. 그리고 따뜻하고 정 많은 모습이라든가 밝고 농담을 좋아하시는 성격이라든가 하는 것들도요. 남자친구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지금의 저런 모습이 되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다과상을 차려오시는 동안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같이 살던 남자친구가 자취를 한다고 나가산 이후로 이곳에는 예비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물건들이 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각을 맞춰서 놓여진 것이 시어머니의 성격인가 싶었습니다. 다과상이 나오고 저희 세 사람은 거실 테이블 옆에 둘러앉아서 계속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TV장 양쪽으로 놓인 가족 사진들을 보면서 그걸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고요. 와, 이 사진은 자기 몇 살 때야? 그거 아마 나 5살 때인가? 너 6살 때지. 한강에서 유람선 타고 장난치다가 신발 한쪽을 물에 빠뜨려서 울었었잖아. 기억 안 나? 오빠가 그랬어요? 너무 귀엽다. 아유, 지금에나 귀엽지. 그때는 얼마나 울보였다고. 말도 못해요. 아니, 뭘 또 울보시기나. 저 그 정도로 울지는 않았었어요. 또 오빠 어릴 때 이야기 들려주세요, 어머님. 울보에다가 사고도 많이 쳤어요? 막 장난꾸러기였고? 자기 내 말은 하나도 안 믿는구나. 너무 재미있었어요.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예비시댁을 먼저 경험했던 친구들이 저에게 미리 경고를 했었거든요. 각오 단단히 하고 가는 게 마음의 준비에도 좋다고요. 예비시댁 식구들이 좋다면 다행이었지만 상상 이상의 최악을 경험하게 되는 수도 있다고 말했죠. 실제로 제 주변에는 예비시댁에 다녀오고 나서 결혼 진행은커녕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친구들도 몇 명 있을 정도였고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시댁 자체가 어렵고 불편한 자리인 건 맞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내심 걱정했던 것과는 다른 분위기에 내내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시라는 이유가 제일 크기도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부담스러워하거나 불편해할까 봐 계속해서 절 살펴주시기도 했고요.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예비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저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제가 2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급격한 속도로 진행이 되었던 대장암 때문이었죠. 심상치 않은 증상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향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습니다. 의사들이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요. 결국 엄마는 가족들의 곁에서 너무 짧은 시간만을 보낸 채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어렸지만 제 동생은 당시 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이었기에 더 충격과 상처가 컸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 떠나보내고 난 뒤에 찾아오는 건 공허한 슬픔과 오랜 후회였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내가 조금 더 잘해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죠. 한동안은 엄마와 비슷한 또래의 아주머니들을 만나기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그 힘들었던 시간들이 어느 정도 지나갔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할 수도 있게 되었지만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와 동갑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더욱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예비 시어머니에게서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오늘 우리 어머니 어땠어? 괜찮았어?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 역시 가족이어서 그런가? 자기랑 어머님이랑 분위기도 너무 닮았고
성격도 비슷한 것 같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 생긴 것도 닮았지. 어릴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어머니들이 오셔서 하나씩 자기 애들을 데려가시잖아. 그런데 누구 어머니라고 말을 안 해도 다들 귀신같이 알고 나 여기 있다고 알려줬대. 재미있지? 그랬어? 그럴만도 해. 우리 어머니 성격 엄청 좋으셔. 내 어머니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도 많고 마음도 따뜻하고 진짜 좋은 분이셔.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면 저는 속으로 웃었을 거예요. 누구나 자기 가족, 자기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일 게 당연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그 말에는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짧게 만난 게 전부였지만 그 짧은 시간에 나눈 이야기에도 좋은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여러모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얼마 후 남자친구도 저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양가의 허락을 받아낸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예비 시어머니와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굳이 쉽다는 말로 저를 말리더라고요. 결혼하면 어차피 연락하기 싫어도 연락하게 될 텐데 뭘 벌써부터 그렇게까지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도 괜찮았어요. 일단 예비 시어머니와 연락하는 게 불편하지를 않았거든요. 이게 뭐야? 꽃감이네? 나 어머니랑 친척집 다녀온다고 했었잖아. 거기 꽃감이 유명하대. 어머니가 자기 좋아한다고 사주셨어. 전해주라고 하시더라. 진짜? 나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 맛있겠다. 감사하다고 전해드려 꼭? 알았어.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신 눈치였어요. 남자친구를 통해서 먹을 것도 사서 보내주시고 가끔씩 선물도 보내주시고는 하셨죠. 엄청 비싸고 대단한 게 아니라 소소한 물건들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부담이 없고 좋더라고요. 받은 게 있었으니 저도 잘 챙겨드렸고요. 어디를 갈 때마다 선물을 챙겨서 보내드렸고 맛있는 게 있으면 똑같이 챙겨서 남자친구 편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남자친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종종 감사 인사와 안부 연락을 겸해서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고는 했습니다. 어머님, 오빠가 또 대추차를 가져왔더라고요. 오, 민혁이한테 들어보니까 요즘 새벽까지 일하느라고 밤낮이 바뀌어서 잠을 잘 못 잔다면서? 네, 평일에 밤샘하고 주말에 몰아서 자고 그러다 보니까 수면 리듬이 깨진 것 같아요. 밤에 자려고 누워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저런, 벌써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원래 잠을 잘 못 자서 이것저것 숙면에 좋다는 걸 많이 찾아봤거든? 그런데 대추차가 제일 효과가 좋았어. 지연이한테도 효과가 있을까 싶어서 보낸 거야.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안 그래도 마셔보니까 속도 따뜻해지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랬어? 다행이네. 효과 있는 것 같으면 꾸준히 한번 마셔봐. 내가 더 담가줄 테니까. 다 마시면 또 이야기하고.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하셨어요. 남자친구한테 들어보니 손재주가 원래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밤에 잘 못 잔다는 얘기를 듣고 대추차를 직접 담가서 보내주시기도 하고 유자청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시기도 했죠. 저는 저대로 또 어머님 나이대에 필요하실 만한 영양제들을 사서 보내드렸고요. 서로 챙기는 모습이 좋아 보였는지 남자친구는 그럴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결혼 날짜가 너무 늦은 것 같아. 왜 10월로 정했지? 아직 한참이나 남았어. 무슨 한참이야. 그 사이에 준비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10월도 빠듯하지. 아이 몰라. 나는 우리 지연이랑 하루라도 빨리 결혼하고 싶어.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기다리냐고. 참나. 내가 그렇게 좋아? 너무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
강아지처럼 힘차게 고개를 끄덕이는 남자친구를 볼 때마다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저를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이 내 남자친구라는 게 약간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요. 남자친구는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어머니랑도 사이좋게 지내는 제 모습에 더 반했다고요. 솔직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에이, 불편할 게 뭐가 있어. 그래도 어머니한테 연락도 자주 해주고 고맙진 않은. 연락 이야기가 나오니 문득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참,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머님이 자꾸 나를 지연이라고 부르셔. 뭐? 지연이라고 부르신다고. 메시지 주고받을 때 가끔 그러시더라. 지현이랑 지연이랑 부를 때는 어감이 비슷해서 헷갈리기는 한데 혹시 어머님이 지금까지 내 이름을 지연이로 알고 있으신 건 아니겠지?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잠깐 심각한 표정이 되어있던 남자친구는 곧 같이 웃으면서 별것도 아니라는 듯 대꾸했어요. 설마 당연히 자기 이름이 지연인 거 알고 계시지.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잖아. 문자가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래. 메시지 보내기 시작한 것도 내가 겨우 알려드려서 쓰시는 거야. 그런가? 하긴 우리 아버지도 나랑 내 동생한테 메시지 거의 안 보내시기는 해. 거의 전화로만 이야기하시지.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원래 그렇잖아. 어머니 눈도 안 좋으시고 잘 안 보여서 그러시는 걸 거야. 하지만 그렇다기에는 솔직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니가 핸드폰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오타를 낸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이름을 제외하면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오타가 없었거든요. 유난히 이름에만 오타가 있으니 이상할 수밖에요. 하지만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도 굳이 예민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부러 이름을 다르게 부르실 이유도 없으니 그냥 실수이신가 보다 하고 생각했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사이가 더 멀어지는 커플도 수두룩하다던데 저희는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남자친구가 뭐든지 다 저에게 맞춰줬거든요. 우리 촬영 날짜 정해야 하는데 자기는 언제가 좋아? 주연이 편한 날로 해. 나는 무조건 맞출게. 그리고 내가 방금 보낸 사진 확인했어? 우리 반지 보고 온 거. 아무래도 나는 이 디자인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때? 괜찮네. 자기 마음에 드는 걸로 해. 보통은 한쪽이 아예 의견이 없어야 수월하게 진행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평소에 주관이 뚜렷한 편이어서 사실 약간은 걱정을 했었거든요. 저도 그런 편이어서 서로 의견을 내다가 부딪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뜻밖에도 제가 무슨 의견을 내든 상관없이 다 제 생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게 정말 본인 의견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단지 저에게 맞춰주려는 배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고마웠죠. 생각할수록 내가 남편감을 잘 골랐구나 싶기도 했고요. 한 번은 저희가 이세 계획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기 낳고도 계속 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아기는 어린이집에 일찍 보내야 할 것 같아. 우리 어머니 있잖아. 걱정 안 해도 돼. 어머니가 아기 엄청 좋아하셔. 무조건 봐주실 거야. 어머님한테 맡기자고?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 아니야. 지금도 결혼해서 하루빨리 손주 낳으라고 난리신데 뭐. 가까이 살면 왔다 갔다도 편하니까 문제 없을 거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신혼집 본가 바로 옆동으로 구하는 건 어떨까? 부동산 알아보니까 요즘 매물도 꽤 나오는 것 같더라고. 사실 요즘 제일 고민거리가 신혼집 문제였거든요. 한참 알아보고는 있는데 마땅하게 마음에 드는 집이 없어서요. 한동안 알아보고도 찾지 못하면 일단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셋집을 연장해서 살아볼까 하는 이야기도 나누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저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그래도 어머님 집 바로 옆동은 좀 그래. 친정이든 시댁이든 양가랑 너무 가까이 사는 건 불편하다고 하더라고. 그래? 일단 생각 좀 더 해보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기도 낳고 하면 어차피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잦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또 이사하느니 아예 가까운 곳에서 시작하면 좋잖아. 저희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시댁과 허물없이 지내는 사이라고 해도 같은 아파트에서 산다는 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입장을 바꿔서 저희 아버지랑 같은 아파트에 산다면 오고 가면서 마주치는 신랑도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고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이 문제로 처음 이견이 있고 보니 역시 완전히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얼마 후 저는 예비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괜찮으시냐고 바로 전화를 드렸죠. 별일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다리를 얼마나 다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계시니 거동이 너무 불편하실 것 같더라고요. 하필이면 남자친구도 일주일간 지방 출장이 잡혀서 본가에 들리지를 못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튿날 저는 퇴근하고 혼자서 예비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별일 없으신지도 확인하고 가서 필요하시다고 하는 것들도 좀 챙겨드릴까 싶은 생각에서요. 가는 길에 예비 시어머니가 좋아하신다는 삼계탕도 포장을 해서 갔어요. 아프시니까 영양 보충을 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미리 연락을 드려도 전화를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집 앞에 다 도착했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도 마침 출장지에서 회식을 간다고 하더니 제 연락을 받지 않았고요. 문 앞에 도착해서 벨을 눌러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일단 죽을 현관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어디를 가신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데 집안에서 벨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안에 계신가? 문을 다시 두드리다 혹시나 싶어서 손잡이를 한번 돌려보았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더라고요. 단독주택인 시댁은 도어락이 아니라 열쇠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안에서 깜빡하고 잠그지를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집 안으로 향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안에 계세요? 그런데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집안이 폭격이라도 맞은 듯이 엉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황급히 거실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어머님, 계세요? 어머님! 그때였습니다. 누구세요? 등 뒤에서 비명처럼 내지르는 목소리에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예비 시어머니가 처음 보는 얼굴을 하고 서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이상했지만 일단 저는 아무 일이 없다는데 안도감이 들어서 그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오지마!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은 저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로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누구야? 아가씨 누군데 내 집에 들어온 거야? 네?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냐고? 도둑이야? 어머님, 저 지연이에요. 지연이가 누군데? 난 너 몰라. 이건 흡사 집에 들어온 강도나 도둑을 보기라도 한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두 손을 들고 예비 시어머니를 말려보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저를 향해 발작하듯이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쫓겨나듯이 그 집에서 다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대문 밖에서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했어요. 일단 계속 소리를 질러대시는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죠.
그때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지연아, 전화했었어? 오빠 큰일 났어. 어머님. 뭐? 어머니가 왜? 저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얼른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죠.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더라고요. 오빠, 듣고 있어? 구급차는 안 불러도 돼.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어머니가 치매기가 조금 있으셔. 뭐라고?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 이야기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치매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자주 만나 뵌 것은 아니었지만 저와 있을 때나 저와 통화를 할 때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작스럽게 치매가 심해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났더니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중요한 문제를 저에게 비밀로 하고 숨길 수가 있었는지 기가 막혔죠. 출장이 끝나자마자 남자친구는 곧바로 저를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사왔어. 여기 진짜 맛집인가 봐. 나 이거 사려고 줄 30분도 넘게 섰어. 고마운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왜 미리 말 안 했어? 뭐? 우리 어머니? 그래. 어머니 치매시라며. 언제부터였는데? 얼마 안 됐어. 얼마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우리 사귄 게 1년이고 결혼 이야기 나온 게 겨우 2달 전이야. 그 2달 사이에 저렇게까지 치매가 심해지시는 게 말이 돼? 사실대로 이야기해. 그래, 솔직히 치매 걸리신 건 1년 전이고 이렇게 심해지신 게 최근이야.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말할 생각은 있었고? 아니면 숨기려고 했었어? 뭘 숨기려고 해. 그냥 그전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으시니까 굳이 말을 안 한 거지. 자기도 지금까지 몰랐었잖아. 우리 어머니랑 자주 대화하고 만나기도 했다면서. 남자친구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어머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되묻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대충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절 만나기 전부터 약한 치매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귀는 도중에 치매가 점점 심해지셨겠죠. 남자친구는 저를 치매 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으로 쓰려고 계속 이리저리 떠보면서 결혼을 재촉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었거든요. 미안하다, 속일 생각은 없었다, 곧 말하려고 했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예상했었던 답변들이었었죠. 하지만 저 인간에게는 그 어떤 사과의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끙끙 앓았어요. 거의 사흘을 꼬박 앓았죠.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으로 결혼을 하려고 했다는데 어떻게 제가 제정신일 수가 있었겠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이미 며칠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회사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환자처럼 그저 앓기만 했었고요. 그런데 핸드폰에 와 있는 연락을 보니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 인간은 여전히 반성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눈치더라고요. 그냥 헤어지는 건 너무 억울했습니다. 저만 이렇게 피마르는 고통과 배신을 겪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몸을 추스르자마자
그 인간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만나자고요. 그랬더니 쪼르르 달려왔더라고요. 저희는 집 앞 카페에서 만나 며칠 만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도 연락을 안 받아서 그만하자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 우리 조금 있으면 청첩장도 나올 텐데 겨우 이런 걸로 헤어지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당연하지. 이런 걸로 헤어지는 게 말이나 돼? 어쨌든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뒤늦게라도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 남자친구는 제가 먼저 고맙다고 말을 하자 약간 의아한 얼굴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말을 이었어요. 나도 이제는 편하게 말할 수 있겠다. 사실 그동안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거든. 무슨 말이야? 전에 내가 내 남동생 외국에 나가 있어서 우리 결혼식 때 들어올 거라고 했었잖아. 그랬지. 미국에 가 있다며? 사실 교도소에 가 있어. 뭐라고? 지금 교도소라고 했어? 그 인간은 제 말을 듣자마자 기겁을 하고 되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얼마 안 있어서 곧 출소거든. 그래서 우리 결혼식 때는 올 수 있어. 진짜 다행이지. 무슨 소리야? 진짜로 동생이 교도소에 있다고?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해. 얼마 전에 면회 갔었거든. 결혼한다고 했더니 잘 됐다면서 자기 만나고 싶어 해. 바로 보자고 하더라. 남자친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누가 목이라도 조른 것처럼 얼굴이 거의 새파랗게 질려서는요. 그리고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미쳤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를 이제야 해?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좀 앉아. 별거 아니었어. 젊은 열기에 저지른 사고였는데 운이 좀 없어서. 그래도 10년 만에 나오는 거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 10년이나 있었다고?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아니다. 알고 싶지도 않아.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걸 지금까지 숨긴 거야? 우리만 좋으면 됐지. 가족이 무슨 상관이야. 가족이랑 우리 일은 별개잖아. 저는 그 인간이 했던 말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가족이 무슨 상관이냐. 우리만 좋으면 된 거 아니냐고요. 물론 남동생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제 동생은 살면서 주차 위반 딱지 한번 안 떼어볼 정도로 착한 애였거든요. 외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면서 원래대로라면 제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죠. 미쳤어. 너 제정신 아니야. 숨길 게 따로 있지. 어떻게 이런 걸... 됐다. 여기까지 하자. 무슨 소리야? 헤어지자는 거야 지금?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결혼을 해? 저는 엉엉 울면서 남자친구를 붙들었습니다. 이렇게는 못 헤어진다고요.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희를 보면서 쑥덕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우리 결혼식 준비하던 건 다 어쩌고. 그만해. 지금 결혼식이 문제야? 난 못 헤어져. 난 아직 자기 사랑해.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어머님도 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또 뭐라고 말씀드려? 결혼식 위약금은 또 어쩌고. 난 못해. 내 동생도 당장 내일 모레 출소하는데 자기 때문에 나 파혼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 가만 안 있으면 뭐 어쩌겠다는 건데? 당장 자기 찾아와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하겠다고 하겠지. 걔가 성격이 좀 다혈질이야. 다 괜찮은데 눈이 한 번 앞뒤로 돌면 분간을 못하고 달려들어서 아니다. 이제는 안 그러겠지. 남자친구는 이제 말을 잇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남동생과 맞닥뜨린 상상이 이미 몇 차례나 지나간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저는 그 인간 회사에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틈만 나면 연락을 해댔거든요. 완전히 미친 여자처럼요. 처음에는 말로 좋게 이야기하다가 도저히 이렇게는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느꼈는지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저에게 바짓가랑이를 붙들린 채로 몇 날 며칠 씨름을 하고 있던 그 인간은 결국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했죠. 제발 좀. 결혼식 위약금이고 뭐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은 다 내가 낼 테니까 제발 파혼하자. 싫어. 난 무조건 자기랑 결혼할 거야. 결혼한다고. 아이, 제발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다고. 그 뒤로도 저는 한참을 더 기겁을 하도록 질척거려준 뒤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것처럼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발 헤어져 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라고요.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그 인간은 결혼식 비용을 전부 토해내고 위약금까지 물어낸 뒤에 제 인생에서 꺼져줬죠. 그렇게 되기까지 거진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인간은 매일매일 불쑥 찾아올 수도 있다는 제 남동생의 존재에 두려움에 떨어야 했어요. 저에게서 오는 연락에 깜짝깜짝 놀랐던 건 덤이었고요. 제가 받은 충격에 비하면 그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정도였지만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복수라는 핑계로 이 연극을 더 지속하기에는 제가 허비하고 있는 인생이 아까웠거든요. 그 인간을 위해서 더는 1분 1초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지연이는 그 인간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었습니다. 모임에서 저 인간을 잘 알던 친구가 나중에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때도 시어머니를 모시게 하려고 간을 보다가 헤어졌다고요. 치매기가 있던 예비 시어머니는 가끔 저를 전 여친으로 착각하고 지연이라고 부른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그것보다 더 소름이 돋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니가 익숙하지 않아서 내는 오타라고 대꾸했던 그 인간의 반응이었죠. 작정하고 저를 속였던 그 인간 같지도 않았던 뻔뻔함이요. 하지만 그 인간과 어떻게 되었건 간에 예비 시어머니를 떠올리면 마음이 약간 무거워지고는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에게 잘해주셨던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다만 이제는 다시 뵐 일도 연락을 하게 될 일도 없다는 사실이 착잡할 뿐이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